자, 오늘은 이제 32번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아침인데 약간 좀 우울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게 되네요. 신생아 사망자 수에 대한 통계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걸 이제 영아 사망률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영아 사망률이라 해서 어떤 국가가 좀 잘 사는 국가인가? 보통 이제 우리가 이걸 이렇게 표현을 해요. QOL이라고 해서 퀄리티 오브 라이프, 삶의 질이란 뜻인데, 이 삶의 질이 높은 나라인지 낮은 나라인지를 측정할 때 그 중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영아 사망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실제로 의료 수준이나 뭐 여러 가지 뭐 사회보장, 복지 이런 것들이 잘 안 돼 있는 경우에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죽는 비율이, 영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나라는 영아 사망률이 굉장히 낮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선진국이 됐기 때문에 신생아가 사망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많지 않다고 하는 정도가 지금 뭐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1년간 통계인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은 숫자, 절대적으로 한 2,000명 이상 정도 되는 아이들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죽고 있습니다. 보시면 제일 많이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비중을 보시면 남자 아이인 경우에 12시간 이내에 죽는 아이들, 여자 아이들도 12시간 이내에 죽는 아이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 11시간 간격이지만 좀 길게 보면 72시간을 초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3일을 추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이내에 이제 죽는 아이들도 뭐 이제 나머지 정도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지금 숫자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가장 위험한 시간은 1시간에서 12시간 사이, 그때가 가장 많은 영아 사망률을 보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고르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다음에도 또 표 하나 더 나와 있군요. 이것은 산모의 연령대로 본 겁니다. 연령대.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영아 사망률이 높은 경우는 이렇게 산모가, 노산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산모가 굉장히는 아니고요. 예, 산모가 약간 나이가 많은 경우에 이렇게 영아 사망률이 높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젊을수록 영아 사망률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젊어서 애를 낳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단지 19세 미만에 가보면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신생아 사망률이 약간 높아지고 있어요.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준비가 되지 않은 그런 출산인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준비가 되지 않은 경우라서 주변에서 케어를 잘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신생아 사망률이 조금 높았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나이에 비례해서 나이가 점점 많아지면 신생아 사망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여러분들 이거 21.9%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39세 이상의 출산인 경우에 20%가 영아 사망이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전체 중에서 예, 전체 중에서 21.9%라는 건가요? 자, 한번 봅시다. 출생아 수가 이게 이렇게 높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신생아 사망률은 우리나라 전체 출생아 중에서 사망률이 7.7%니까 와, 거의 몇 명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계산할 때 태어나는 애들이 이거 696이니까 거의 70만 명이라고 보시면 되죠. 70만 명 중에서 7%면
예, 이렇게 되잖아요. 490만 명이요? 그러니까 7.7%가 500만 명, 500만 명이 넘네요. 와, 아니죠. 7.7%니까 죄송합니다. 0.07이니까 공투기업 빼도 예, 이렇게 되네요. 엄청나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의 5만 명 정도가 죽는다는 얘기네요. 예, 그리고 39세 이상의 경우에는 출생아 수가 이 정도인데 이 중에 20%가 사망한다는 소리죠. 진짜 39세 이상이 넘어가면 5명 중 1명 정도는 죽는다는 뜻이네요. 이거 우리나라 통계 맞나요? 굉장히 높네요. 신생아 사망률이 이렇게 높아요? 제 주변에서도 신생아로 이제 태어나자마자 죽은 사람들이 가끔 있긴 한데는 굉장히 드문 케이스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드문 케이스는 아니고요. 7.7%니까. 자, 어쨌든 옳은 걸 찾는 거니까 1번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후 일주일 이내 총 신생아 사망자 중 24시간 이내에 사망한 신생아의 비중은 남자가 여자보다 낮다. 여자가 더 크다라는 소리죠. 자, 24시간 이내에 사망한 신생아의 비중이요. 24시간 이내에 사망한 신생아의 비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더하고 이거 더하면 여자가 더 크나요? 예. 그래서 여자가 더 크다 이렇게 해서 맞는 것 같지만 함정이 있어요. 예. 일주일 이내 총 신생아 사망자 중 비율이 사망자 중에서 고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사망자 요거하고 요거다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요게 분모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즉 밑에가 어떻게 되냐면 31 플러스 308 더하기 97 더하기 35 더하기 249 더하기 78 이걸 다 더한 다음에 요 비중 보는 거예요. 보시면 이쪽이 더 숫자가 더 많죠. 분모는 똑같을 테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남자의 비중이 전체 사망자 중에서 죽는 사람의 비중은 남자가 더 많다는 얘기죠. 24시간 이내 죽은 아이들 중에서 남자의 비중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틀린 거죠. 두 번째, 19세 미만 산모가 출산한 아이들 중 19세 미만의 산모가 출산한 아이들 중에서 생후 일주일 이내 사망하지 않는 신생아는 5,700명 미만이다. 예, 그러면 8.8%니까 우리가 그냥 6,356에 8.8%를 먼저 계산을 해보시면 됩니다. 또는 뭐 91.2%를 계산이 되지만 8.8%가 더 괜찮은 것 같죠? 38에 24, 68에 48, 508, 84805, 82, 39, 559 네, 이렇게 되니까 8.8% 6,356에 8.8%니까 예, 약 560명쯤 되네요. 560명. 그래서 6356에서 560명을 빼면 예, 얼마죠? 갑자기 13, 8, 7, 예, 796, 5796. 예. 5,796명이니까 예, 5,796이니까 5,700명보다는 많네요. 그래서 이것도 틀립니다. 자, 생후 일주일 이내 신생아 사망자 수가 가장 많은 산모 연령대는 39세 이상이다.
예, 비율이 가장 많은 거고 인원수가 가장 많은 건 어디겠어요? 인원수가 가장 많은 것은 이건 이렇게 하면 얼마 정도 나와요? 20%니까 4,000명의 20%니까 그냥 한 800명 정도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러프하게 계산해서. 그리고 이거 계산하시면 32,000명에서 10%면 얼마예요? 10%면 이것만 해도 3,200명이죠. 그거 더 3%더 없어도, 그러니까 이쪽이 더 많네. 숫자로 보면은 이쪽이 더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맞지 않는 거예요. 자, 네 번째 한번 볼까요? 생후 일주일 이내 총 신생아 사망자 중 분명히 생후 48시간을 초과하여 생존했지만 70 이내에 사망한 신생아의 비중은 약 13.5%이다. 예. 분명히 생후 48시간을 초과하여 생존했지만 72시간 내에 사망한 신생아의 비중이요. 그러면 이걸 보셔야 되겠죠. 48시간서부터 요 사이요. 예. 그러면 보실 때 요거랑 합쳐서 13.5%가 되냐는 거죠. 14.3%하고 12.5%하고 더해서 2로 나눠지면 얼마가 되죠? 26.8이니까 13.4가 되죠. 13.4가 되는데 지금 이게 이쪽에 숫자가 좀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더 웨이트를 더 많이 주면 요거 13.4보다는 조금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건 뭐 지금 러프하게 계산한 거예요. 러프하게 계산하니까 13.5가 대략 맞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답에 정확하게 계산할 필요 없이 이렇게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13.5% 맞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산모의 연령대가 높을수록 생후 일주일 이내 신생아 사망률이 높다. 예, 대체적으로 그런데 19세 미만이 있기 때문에 이건 맞지 않죠.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3번 문제예요. 이번엔 경제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다음 편은 전국 경제인연합회 정경련에서 발간한 한국, 중국, 일본 기술 경쟁력 비교 조사입니다. 우리나라 대기업 146개사와 이게 몇 년인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이제 대기업의 수가 146개군요. 중소기업 99개사를 대상으로 한국 기업 대비 일본, 그 다음에 중국 기업의 기술 경쟁력, 그러니까 한국 대 일본, 그 다음에 한국 대 중국, 이렇게 기술 경쟁력에서 체감 수준, 이거는 설문조사한 거예요. 정확하게 우리가 이것을 기술 경쟁력을 알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어떻게 느끼느냐, 누가 더 기술이 좋다고 생각하느냐, 뭐 이런 것들을 설문조사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걸 고르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밑에 보시면 수치는 한국 기업을 100으로 가정했어요. 그래서 일본과 중국 기업의 경쟁력 수준이 100보다 높을수록 경쟁력이 높은 걸 의미합니다. 즉 일본인 경우에 종합적으로 대개 125다 그러면 한국을 100으로 보면 기술 경쟁력이 일본은 125다라는 소리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 한국을 100으로 봤을 때 중국의 기술 경쟁력은 한 80 정도. 그러니까 일본은 우리보다 좀 높은 수준이고 중국은 낮은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냥 언뜻 보셔도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똑같이 일본이 더 높고요. 어디를 봐도 100이 안 되는 곳이 없어요. 일본은 다 우리가 체감하기에 기술 경쟁력이 우리나라보다 더 높습니다. 모든 면에서. 그런데 중국을 보니까 대부분 이제 다 100 미만이죠. 그래서 우리가 더 기술 경쟁이 높다고 생각했는데
딱 여기만 높아요. 그게 뭐냐면 속도입니다. 속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조선업을 갑자기 우리나라가 세계 1위였는데 중국이 많이 따라잡았죠. 그리고 정보통신 뭐 여러가지 반도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따라잡았어요. 그래서 그 개발 속도가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빠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표를 보시고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죠.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응답자들은 전체적으로 일본, 한국, 중국 순으로 기술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있다. 예, 맞죠? 응답자 전체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비교하면 한국과 일본의 경쟁력 차이가 보니까 125대 100이었죠. 예, 그런데 여기는 80. 얼마 차이 났어요? 100대 80이니까 100대 25. 20% 차이 나고 여기는 25% 차이 났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의 경쟁력 차이가 한국과 중국의 경쟁력 차이보다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쪽은 25% 차이 나고 이쪽은 20% 차이 나고 있는 거죠. 자, 한국과 중국의 기업 규모별 기술 경쟁력 차이를 비교하면 중소기업의 경쟁력 차이가 대기업의 경쟁력 차이보다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볼까요? 예. 대기업, 중소기업 보니까 대기업의 차이가 더 크다라고 보고 있죠. 지금 대기업의 차이가 더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대기업의 차이가 더 크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여기는 중소기업이 더 크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건 틀린 말이죠. 자, 네 번째, 개발 속도 부분을 제외하고 한국과 일본의 업종별 기술 경쟁력 차이를 비교하면 자동차 부품 업종에서 기술 경쟁력 차이가 가장 크다고 보고 있다. 예, 우리나라도 실제로는 뭐 속도에 관련돼서는 남부럽지 않은 국가죠. 그래서 여기 속도 요걸 빼고서 나머지만 보면은 가장 높은 데가 어디냐면은 이 분야가 제일 높죠. 예. 역시 자동차는 일본의 기술 경쟁력을 아직 따라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자, 다섯 번째, 응답자 전체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비교하면 한국과 일본, 한국과 중국의 기술 경쟁 차이는 제품 설계와 소재 관련 부분에서 가장 크다고 보고 있다. 예. 여기죠. 제품 설계와 소재 관련, 이 두 군데에서 가장 크다라고 보고 있나요? 예. 제품 설계, 예. 제일 큽니까? 예, 이거 제일 크네요. 예, 그렇습니다. 제일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국과 중국의 기업 수준을 이렇게 비교하는 설문조사 결과를 우리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IoT라고 하는 사물 인터넷 서비스입니다. 사물 인터넷 서비스의 분야별 매출액이 나와 있습니다. 가장 많이 매출액이 있는 데가 어딘가요? 지금 보시면 2016년도 현재로 보시면 가장 큰 곳이 개인화 서비스, 그리고 지불 결제, 이런 것들이 사물 인터넷 서비스의 가장 매출이 큰 곳이군요. 자, 옳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옳은 것을. 첫 번째, 에너지 검침과 물류유통 서비스의 매출액 차이는 2015년이 2016년보다 크다. 에너지 검침과 물류유통 서비스, 에너지 검침과 물류유통 서비스의 매출액 차이요. 이 차이.
어느 때가 가장 큽니까? 요거는 220, 270 이렇게 계산한다 그랬죠. 그래서 50. 이거는 180, 230. 그래서 이것도 50. 근데 여기 182가 있으니까 이게 제일 더 작네 이거거든요. 예, 이건 173 더 작죠. 그래서 2016년이 더 크죠. 실은. 근데 2015년이 크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건 틀린 거고요. 사물 인터넷 서비스 매출액이 낮은 하위 5개 분야 순위는 매년 동일하다. 이건 뭐 맞을 리가 없어요. 매년 동일할 리가 없죠. 자, 낮은 하위 5개 분야를 한번 찾아볼까요? 네. 제일 낮은 거 21, 그 다음에 44, 58, 예, 그 다음 기타는 아니고요. 예, 그 다음에가 어디죠? 두 자리 숫자니까 96, 그 다음에 108. 요게 5개군요. 그래서 1, 2, 3, 4, 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똑같이 두 자릿수 찾으면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1, 2, 3, 4, 5. 똑같나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두 자릿수, 두 자리 넘어가는 거. 예, 1, 2, 3, 이번엔 여기가 4, 9, 5. 이 순위가 바뀌었네요. 예, 좀 따져보기 귀찮긴 하지만 뭐 이런 건 거의 동일할 리가 없어요. 자, 2016년 자동차 안전과 자동차 교통 서비스의 매출액의 합은 2016년입니다. 2016년 자동차 안전과 자동차 교통 서비스의 매출액 합은, 자, 어디 있습니까? 자동차 안전하고 자동차 교통, 예, 이것의 매출액의 합은, 그런 뜻이죠. 예. 매출액의 합은 전년 대비 10% 이하로 증가하였다. 자동차 안전하고 자동차 교통 서비스 매출액의 합은 전년 대비 10% 이하로 증가했다. 그러면 이거 더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더한 값 비교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얘를 한번 보세요. 얘가 각각이 10% 이상씩 늘었으면 2% 이상 늘은 것이죠. 여기다가 2, 1, 4 이렇게 해주면은 2, 3, 5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10% 이상이고, 죄송합니다. 네. 얘네들은 계산 다 해야 되는군요. 죄송합니다. 이걸 계산할 수밖에 없네요. 이거 두 개 더하면 얼마입니까? 두 개 더하면 이걸 100으로 계산하고 이것을 215로 계산하면 315가 237하고 107하고 237하고 107하고 더하면 얼마예요? 344. 근데 여기 7하고 2가 있으니까 345라고 되어 있고, 얼마 늘었어요? 30 늘었죠? 그러면 10%가 안 되는 거죠. 10%면 31.5가 돼야 되는데 30밖에 안 늘었으니까 10% 이하로 증가했네요. 예, 이건 맞습니다. 자, 4번 건강의료와 사회문화 서비스의 매출액의 차이가 가장 큰 해. 건강의료와 사회문화의 매출액의 차이가 가장 큰 해. 자, 언제 가장 매출액의 차이가 큽니까? 이건 거의 20 정도 차이 났죠. 여기서 요거랑 보면, 아니,
200 정도 차이 나죠. 예, 200 정도 차이 나고, 이거 보면요, 예, 거의 뭐 290 정도 차이 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 죄송합니다. 120이군요. 120이니까 180 차이 난다 그랬으니까 이때가 가장, 예, 이때가 가장 높은 때군요. 예. 매출 차이가 가장 큰 해. 지불 결제 서비스 매출액은 836이다. 지불 결제 서비스의 매출액은 836을 얘기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답은 이거죠. 그래서 또 틀렸고요. 자, 다섯 번째, 환경 서비스 매출액이 전년 대비 증가한 해에, 환경 서비스 매출액이 전년 대비 증가한 해, 한 해밖에 없나 보죠. 환경 서비스 매출액 찾아볼까요? 환경 서비스 매출액은 예, 환경 서비스 매출액은 증가했네요. 네, 또 증가했어요. 예, 재해 재난, 농축산 임업산업, 기타 서비스 매출액도 모두 전년 대비 증가했다. 예, 재해 재난, 그 다음에 기타, 자, 못 외워가지고, 농축산, 예, 그러니까 모두 다 증가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예, 이거 감소, 증가네요. 예, 기타는요, 증가. 여기서 틀렸네요. 그래서 이것도 틀린 겁니다. 자, 이렇게 문제를 풀었고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5번입니다. 이것은 타인에 대한 신뢰도를 물어보는 조사였는데요.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믿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삶의 질이요, 어떤 사회의 안정지수, 사회행복지수를 계산할 때 이 타인에 대한 신뢰도도 같이 포함됩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약간 좀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카페에서 화장실 갈 때, 외국 같으면 화장실 갈 때 노트북, 핸드폰 다 바리바리 싸들고서 다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싸들고 가면 자리가 없을 수 있으니까 자리를 맡아주는 입장에서 그냥 노트북을 켜놓고 가죠. 근데도 불구하고 노트북이 안 없어진다, 대단히 놀랍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서로 좀 그런 걸 봐주는 그런 약간의 예의가 있는 거죠. 사회적 어떤 약속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화장실 갔는데 누가 그 자리에 와서 그 사람 물건에 손을 대면 그에 대해서 약간 좀 긴장을 하고 보고 있다가 나중에 이야기를 해준다거나 그런 것들이 가능한데, 실제로 우리 이거 한번 옛날에 실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대합실에서 화장실을 가면서, 역 대합실에서 화장실을 가면서 가방을 이렇게 의자 앞에 놓고서 그 앞에 있는 사람한테 제가 좀 화장실 갔다 올 테니까 이 가방 좀 잠깐 좀 봐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확실하게 그 가방을 딴 사람이 만지려고 하면 이렇게 그것을 제지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그런 얘기를 않고 그냥 놓고 가면 다른 사람이 이걸 손을 대도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신뢰도가 가려면은 진짜 부탁하는 게 좋긴 해요. 자, 어쨌든 정말 우리는 다른 사람을 믿고 살 수 있을까요? 믿고 사는 사회가 돼야 되는데, 자, 이것은 대인 신뢰 인식 조사와 개인이 과거 일상생활에서 느꼈던 감정을 나타내는 긍정 정서 및 부정 정서에 관련된 자료입니다. 자료를 통해서 우리 사회에서 느끼는 유대감 정도와 삶에 대한 주관적 만족감을 파악하여 삶의 질을 측정하는 근거 자료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옳은 거 찾는 겁니다. 자, 보시면 신뢰, 대인 신뢰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한 5년 전 이야기죠. 보시면 전혀 믿을 수 없다라는 사람들의 비율도 뭐 비슷하고요. 별로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이 늘었네요. 뭐죠? 이게 좀 증가했네요. 약간 믿을 수 있다. 줄었네요. 매우 믿을 수 있다. 줄었네요. 야, 대인 신뢰도가 해를 갈수록 줄어들고 있네 지금. 이게 좋은 사회가 아닌데. 예. 예, 대인 신뢰도는 약간 믿을 수 있다와 약간 믿을 수 있다와 매우 믿을 수 있다 이걸 합쳐서 산출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가 얼마입니까? 이거 두 개 합친 거니까 72.2가 되죠. 이 두 개 합친 거니까요. 72.2. 72.2에서 2014년에는 살짝 늘었다가 2014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살짝 늘었다가 갑자기 확 줄었네요. 이것도 그 사건 때문에 그런 거야. 어쨌든 대인 신뢰도가 증가했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떨어졌네요. 연도별 긍정 정서 응답률을 보면 뭐 이렇게 긍정 정서는 전혀 행복하지 않다가 0점이고 매우 행복했다가 10점입니다. 우리 사회에 매우 행복했다 이런 사람들이 5%는 되는군요. 20명 중에 1명 정도는 매우 행복했다고 생각하네요. 대부분 사람들이 다 중립적으로 한 5점 정도, 나는 뭐 행복하지도 불행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가장 높았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평균을 어떻게 구하냐면 0점 곱하기 이렇게 1점 곱하기 2점 곱하기 1.4 이렇게 해서 그 점수에 따른 비율을 곱해 가지고 점수에 따른 비율을 곱해서 100으로 나눠서 계산한 것입니다. 자, 설마 이걸 계산하라고 지금 나한테 시험 문제를 낸 걸까요? 이거 불안한데. 이거 풀어야 된다고요? 다음 문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정서도 마찬가지군요. 부정정서도 전혀 우울하지 않았다를 0점, 전혀 우울하지 않았다는 10%가량 되는군요. 정말 매우 우울했다는 사람들도 1% 정도 되는군요. 평균도 역시 그렇게 구한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옳은 거 찾는 거죠. 옳은 거 찾는 건데 첫 번째 문제 2014년 대인 신뢰도는 71.2%다. 72.2였죠. 그래서 이건 틀린 것이고요. 2015년의 긍정정서 평균은 6점 이상이다. 자, 이거 계산 역시 하라고 나와 있군요. 2015년에 이 긍정정서요. 이것의 평균은 6.0 이상이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계산해보는 수밖에 없죠. 자, 어떻게 계산하는 것이 가장 좋겠어요? 뭐 간단하게 생각하면 6점 평균이잖아요. 6점이 평균이고 이쪽은 6점보다 1점씩 높은 사람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6점씩보다 이렇게 하나씩 낮은 사람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하고 비교하면 어때요? 이쪽이 더 높죠? 얼마나 높아요? 한 10 정도 높죠. 10 정도 높아요. 그리고
이거하고 이거하고 이제 두 칸씩이니까 비교하면 이쪽이 한 14 정도 높죠. 그러면 이제 이 플러스 쪽으로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 이거랑 이거랑 비교하면 이쪽도 플러스, 이거하고 이거 비교해도 이쪽이 플러스, 6.0보다 높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일종의 가평균 원리죠. 그래서 6점을 중심으로 양쪽을 비교해 가면서 어느 쪽이 더 많이 남는 장사인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쪽은 이건 맞았다고 보고, 자, 대인 신뢰도가 가장 높은 해, 대인 신뢰도가 높았던 해가 2014년이죠. 부정정서 조사에서 매우 우울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매우 우울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1.2군요. 제시된 기간 중 가장 낮다. 아니죠. 이때 가장 낮았죠. 2014년 부정정서 조사에서 보통이다 라고 응답한 비율은 21.6%이다. 그러니까 요거 얘기하는 거죠. 요거 보통이다가 5점인데 이게 21.6이네요. 그럼 뭐 방법이 없죠. 이건 뭐 방법이 없어요. 이건 다 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20, 34, 그리고 50, 60, 67, 72, 75, 78, 80. 이거 비슷한데 약간 아니네요. 여러분 정확하게 계산하세요. 여러분들은. 자, 매년 긍정정서 조사에서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과 부정정서에서 매우 우울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년 대비 증가했다. 매년 그렇지는 않죠. 이렇게 증가했다 감소했죠. 보통 그런 식이죠. 이때는 감소했다 증가했군요. 어쨌든 이건 틀렸어요. 어쨌든 요 값도 매년 똑같은 건 아니고 그해 있던 사건들에 의해서 조금씩 뭐 올랐다 내렸다 하는 것 같아요. 사회현상이라는 게 다 이렇게 항상 일정하게 올라가거나 일정하게 내려가진 않는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번입니다. 자, A, B, C 세 개 지역에 관련돼서 A 지역, B 지역, C 지역에 따라서 기온과 강수량을 조사를 한 겁니다. 월별 평균 기온과 강수량을 조사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겨울에는 춥다가 점점점 늘어나서 언제 제일 높아요? 7월 달에 제일 높고 떨어지고, 그리고 B 지역은 보니까 언제가 제일 높아요? 5월 달에 가장 높고 떨어지는데 뭐 겨울에도 20도니까 따뜻한 곳이네요. C 지역은 어떻습니까? 영하를 갔다가 여름에는 8월이 제일 높으네요. 그리고 영하까지 떨어지는 그런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리가 새로 작성한 그래프 중 옳은 것을 찾는 겁니다. 이 그래프로 작성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죠.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결국에는 시간 싸움이에요. 꼭 뭐와 같으냐면 여러분들 어렸을 때 그런 거 많이 했을 거예요. A랑 B랑 이렇게 놓고서 서로 다른 거 찾기 뭐 이런 거 있었죠. 그러면 계속 비교하면서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왜 그렇게 말씀드리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지역 월별 평균 기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 지역 월별 평균이 9.5부터 시작하죠. 그러면 여러분들 딱 이 문제 풀 때 9.5 맞는지를 먼저 체크를 해요. 딱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9.7, 9.7이면 거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만큼 올라갔죠. 그래서 이건 틀렸다. 바로 넘어갑니다. 자, A 지역 월별 평균 강수량 46.1 체크하라고 했죠. 46.1. 그 다음에 51.1, 43.3, 29.2, 18.6,
그리고 10.7, 예, 4.5, 4.5, 12.1, 51.6, 53.8, 66.1. 아, 진짜 치사군요. 여기서 틀렸네요. 66점이면 여기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 틀렸죠. 그래서 이것도 틀린 겁니다. 예, 다음 거 하려면 이게 그림이 같이 안 있어가지고 좀 힘들긴 하네요. 자, B지역 월별 평균 기온 B지역. 그러면 어떻게 보셔야 되죠? 20.1부터 먼저 보라 그랬죠. 20.1, 20.1 맞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 23점, 27 어디가 최고예요? 5월달이 최고고, 예, 이건 원래 만달 했으니까 맞겠죠. C지역이 뭐가 틀렸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별 평균 기온 영하부터 간다 그랬죠. C지역, 죄송합니다. C지역, 예, 영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영하 5.2, 영하 5.2 쭉 됐는데, 예, 12월 달에가 영하로 안 내려갔는데, 제 기억으로 그렇죠. 12월 달 영하로 안 내려갔죠. 그런데 영하로 됐으니까 틀린 거죠. 자, C지역 월별 평균 강수량, 예, 1월 달부터 해서 7, 8월에 가장 많군요. 350. 한번 볼까요? 7, 8월에 가장 많고 21.6부터 시작한다 그랬죠. 21.6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봐야 되나 봐요. 23, 45, 23, 45, 예. 77, 102, 77, 102, 예, 아이고. 133, 327, 133, 327, 348, 137.6, 예, 137.6 여기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불안해지네요. 계속 맞으니까 49.3, 53.0. 예, 이게 틀렸군요. 예, 예, 여기가 틀렸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도 틀린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그림 찾기 식으로 계속 눈으로 봐가면서 계속 해서 틀린 거 이렇게 없애버리는 그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건요. 자, 3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그래프로 변경을 할 때 다음 중 옳은 것은 해서 이것들 중에서 옳은 거 찾는 거예요. 그래프를 잘 표시한 거. 이것도 역시 아까 같은 요령으로 풀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 보시면 경부선, 호남선, 경전선, 전라선, 동해선이 있는데 KTX 노선별로 이용하는 인원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가 떨어지네요. 예. 호남선은 떨어지다가 또 떨어지다가 마지막에 증가했네요.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인원수가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는 좌석수도 이렇게 줄어들었다가 나중에 늘어나기도 했고요. 좌석수가 줄어들어서 그런 거군요. 경부선 같은 경우에 좌석수가 계속 늘다가 줄다가 줄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용률을 여기다 안 쓰여져 있는데 이용률은 인원수를 좌석수로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용률을 보시면 이용한 사람은 39,060명인데 좌석수는 37,922니까 좌석보다도 많네요. 100%보다 더 많습니다. 서서 간 사람들이 많았다는 뜻이 되겠죠. 이때도 그렇고요. 이때부터 100% 미만으로 떨어졌군요. 이때는요. 자, 어쨌든 이 그림을 가지고 이 표를 가지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용 인원수 연도별 KTX 이용 인원수 경부선입니다. 경부선 아까 보시니까 계속 이렇게 늘었나요? 처음에 39,000, 예, 그
늘었다가 늘다 나중에 이렇게 줄었죠. 그 기억하고 있는데 이거 아니겠죠. 그 다음에 연도별 KTX 이용률. 이건 직접 우리 보고 계산하라는 뜻이죠. 그런데 연도별 이거하고 이거 비교하는 거죠. 이거하고 이거. 그 다음에 이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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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자, 지금 100%가 넘는 게 있네요. 100% 넘는다는 이야기는 위에가 더 많아야 되죠. 위에가. 근데 위에가 더 많은 적은 한 번도 없죠. 100%가 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탈락이고요. 연도별 호남선 KTX의 일일 평균 이용 인원수. 연도별 호남선 KTX 이거 보시면 어떻게 되고 있죠? 줄고 나중에 늘었죠. 줄어야 되는데 여기도 줄어야 되는데 이게 틀렸군요. 4번 연도별 경전선 및 전라선의 KTX 좌석수. 경전선하고 전라선이요. 경전선하고 전라선 보시면 좌석수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보시는 건데 어떻습니까? 늘고 줄었네요. 그리고 늘고 계속 늘었습니다. 그걸 생각하시면서 전라선은 늘고 줄고. 이게 답이군요. 깜짝 놀랐네. 왜 맞지 하면서 깜짝 놀랐네요.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연도별 KTX 좌석수. 일단은 요 전체 이게 뭐라 그랬지? 이런 그래프를 누적, 세로, 막대형 이렇게 된다 그랬었죠. 그래서 합계가 여기 나와 있는 거니까 합계가 쭉 늘다가 2014년도에 줄었다가 늘었거든요. 이것부터 한번 확인을 해 보시죠. 이게 지금 좌석수입니다. 그래서 좌석수를 보시면 쭉 늘다가 감소했다가 늘었고요. 맞네요. 그러면 다 체크를 해봐야 되네요. 그리고 잘 보이진 않지만 경부선부터 볼까요? 이게 늘고 줄고 이렇게 되어 있죠. 경부선 좌석수가 늘고 줄고 맞네요. 그런데 뭐가 틀린 거죠? 39,000을 중심으로 39,000이 넘었다가 그럼 이번엔 호남선을 봐야 되나요? 호남선 잘 보이지도 않는데 지금 뭐가 틀린 걸까요? 대체로 다 맞는데 아마 이거 잘 안 보이는, 저도 지금 이게 구분이 잘 안 돼 있어 가지고, 구분이 돼 있어야지만 이게 이렇게 우리가 선그래프까지 다시 써가지고 알 수 있을 텐데, 어쨌든 뭐 틀렸다고 하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뭐가 틀렸는지. 자, 이제 그래프 마지막 문제입니다. 38번. 정말 그래프 많이 나왔었는데 이게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건 이제 교통사고입니다. 교통사고 통계 자료로 연도별 추이를 알기 쉽게 그래프를 작성한 겁니다. 연도별 추이 그러면 무슨 그래프죠? 당연히 선 그래프 이렇게 그려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새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보고를 하려고 해요. 보시면 발생 건수 이렇게 보시면 연도별로 발생 건수는 이렇게
한번 줄었다가 늘었다가 그 다음에 또 줄었죠. 예,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원래는 이거 선그래프로 그려야 되는데 어쨌든 2010년부터 아래부터 시작을 했어요. 11,000명이다가 9,000명, 10,000명 내려가야 되는데 이게 틀렸군요. 9,300, 이 정도 가야 되는데요. 예, 얘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10만 명당 사망자 수, 그 다음에 이제 연도별 10만 명당 사망자 수인데 이렇게 줄다가 다시 이렇게 되어 있군요. 한번 볼까요? 사망자 수가 늘었군요. 예, 다시 줄고 이게 아니었죠. 이게 살짝 늘어났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연도별 비율이요. 만대당 사망자 수 연도별 비율. 전체 지금 5년간 전체 사망자가 있으면 그 중에 어느 해에 가장 많이 죽었느냐 뭐 이런 건데 이런 그래프는 별로 잘 안 그리는데 어쨌든 이렇게 그래프를 그렸다고 하면 뭐 이건 맞겠죠. 퍼센테이지만 계산해 보세요. 그다음 5번 연도별 교통사고 부상자 수. 부상자 수가 늘었다가 줄었다가 늘었다가 줄었다가 이런 식이라는 거죠. 예, 늘었다가 줄었네요. 늘었다가 줄었. 예, 패턴이 틀리죠.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요. 자, 이렇게 해서 그래프는 여러분들이 뭐 패턴을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요 눈금 봐가지고 눈금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이걸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표와 그래프를 이렇게 비교해 보는 서로 다른 그림 찾기 뭐 그런 식으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